박영철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겨우 부양해왔다. 그런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50세가 되던 해였다. 여보, 이 동네 재개발 들어온다더라고. 우리 집도 보상금 꽤 나올 것 같아. 아내 맹순의 말에 영철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몇 달 후 정말로 재개발 소식이 공식화됐다. 30년 동안 살아온 낡은 주택이 8억에 팔렸다. 여보, 이 돈으로 뭐 할까? 맹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터라 갑작스럽게 생긴 큰돈이 무서웠다. 하지만 영철은 달랐다. 돈의 맛을 본 순간 탐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 돈으로 빌라나 하나 지어보자. 월세 받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경험도 없는데. 뭔 경험이 필요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영철은 재개발 지역 근처에 땅을 사서 4층 빌라를 지었다.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8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였다. 공사가 끝나자마자 세입자들이 몰려들었다. 교통이 편리하고 새 건물이라 인기가 좋았다. 한 달에 월세만 800만 원이 들어왔다. 와, 이게 진짜 돈이구나. 박영감은 처음 맛보는 부의 달콤함에 취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돈, 사람들이 자신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 모든 게 새로웠다. 하지만 돈을 벌수록 욕심은 더 커졌다. 이제 빌라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 돈으로 사업을 해 근거리에 아파트 세 채도 마련했다. 술자리도 잦아지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 몸 조심해. 맹순의 걱정에도 영철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짜증을 냈다. 나도 이제 사업가야. 인맥이 중요한 거 몰라? 그러던 어느 날 박영감은 운명적인 만남을 했다. 단골 술집에서 일하는 20대 후반의 여자 수진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기분 좋아 보이세요. 수진의 달콤한 목소리와 아첨에 박영감은 완전히 넘어갔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젊은 여자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수진 씨도 힘들겠어요. 이런 데서 일하기. 네, 사실 좀 그래요. 박영감은 수진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했다.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 정도였지만 점점 액수가 커졌다. 그리고 그것이 불륜의 시작이었다. 맹수는 남편의 변화를 느꼈다. 늦게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향수 냄새, 립스틱 자국까지. 결정적으로는 카드 명세서였다. 여보, 이게 뭐야? 하이엔드 클럽에서 300만 원? 아, 그거? 사업 관계로 접대한 거야. 접대를 300만 원씩이나 해? 그것도 매주? 맹순이 따지자 영철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왜 참견이야? 당신 혼자 번 돈이야? 내가 30년 동안 뒷바라지한 것도 있는 거 아니야? 뒷바라지. 집에서 놀면서 뭔 뒷바라지야? 그 말에 맹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다. 의심은 확신이 됐다. 며칠 후 맹수는 남편을 미행했다. 영철이 들어간 곳은 고급 원룸이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것은 젊고 예쁜 여자였다. 여보, 맹순이 뛰어가자 박영감과 수진이 깜짝 놀랐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맹순아, 이게 뭐야? 이 여자가 누구야? 인연이 누구냐고. 맹순이 여자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영철이 막아섰다. 야, 뭐 하는 거야? 우리 수진 씨한테 손대지 마. 수진 씨? 우리 수진 씨라고? 당신 지금 나보다 이 여자가 더 소중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박영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사귀고 있어. 그 한마디에 맹순의 세상이 무너졌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다. 딸 지연이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러워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맹수는 결국 이혼을 꺼냈다.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박영감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태세를 바꿨다. 그래, 알겠어. 이혼하자. 너무 쉽게 동의하는 남편을 보며 맹수는 더욱 참담했다. 조금이라도 붙잡아 주길 바랐는데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빌라는 내가 가져가고 나는 아파트 세 채 가질게. 영철은 그동안 빌라 수익으로 아파트를 세 채나 더 사두었던 것이다. 맹수는 전혀 몰랐다. 아파트 세 채. 언제 샀어? 내 돈으로 산 거야. 상관없잖아. 당신 혼자 번 돈이 어디 있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영철의 명의였다. 맹순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빌라뿐이었다. 좋아. 빌라만 있어도 지연이랑 살 수 있어. 맹수는 담담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박영감은 수진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맹수는 딸 지연과 함께 빌라에 남았다. 엄마, 우리 괜찮을까?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맹수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하지만 빌라에서 나오는 월세 800만 원이면 모녀가 살기에는 충분했다. 한편 수지는 영철과 미래에 대해서 의논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지는 아파트 세 채를 모두 팔자고 했다. 오빠 이거 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자. 왜? 임대료 나오는데? 현금이 더 좋잖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영철은 수진의 말에 따라 아파트 세 채를 모두 매각했다. 총 20억이라는 거금이 손에 들어왔다. 수지는 그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시작했다. 하루에 몇백만 원씩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와, 이게 부자의 삶이구나. 수지는 SNS에 명품들을 자랑하며 올렸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해외여행 사진들. 친구들의 부러운 댓글이 쏟아졌다. 박영감도 수진을 따라다니며 돈을 썼다. 둘이 함께하는 해외여행, 고급 호텔에서의 하룻밤이 수백만 원씩 나갔다. 수진아, 이렇게 쓰면 돈 떨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아직 많이 남았어. 하지만 20억이라는 돈도 이런 식으로 쓰면 금세 바닥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클럽에서의 술값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었다. 수지는 친구들을 불러서 접대하며 호기를 부렸다. 언니, 진짜 부자 됐네. 부럽다. 이 정도는 뭐야.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수지는 펜트하우스를 계약했다. 보증금만 10억, 월세 500만 원이었다. 여기서 살면 진짜 상류층이 된 기분일 것 같아. 하지만 그들은 계산하지 못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만 있다는 것을. 1년 반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20억이던 돈이 3억까지 줄어든 것이다. 오빠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아. 그러게. 이상하네. 하지만 생활 패턴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미 익숙해진 사치가 중독처럼 되어 있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돈이 바닥나기 시작한 것이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 글쎄, 일을 해야 하나?
하지만 영철은 이미 50대 후반이었고 수진도 2년 동안 놀기만 했다. 다시 취업하기는 쉽지 않았다. 2년 전 호화로웠던 생활이 꿈만 같았다. 더 큰 문제는 빚이었다. 카드 대금과 각종 할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총 빚이 2억이 넘네요. 변호사의 말에 두 사람은 절망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개인회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월세로라도 버티시면서 조금씩 갚아 나가셔야죠. 박영감과 수지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다. 그마저도 보증금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한편 맹수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빌라 임대료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딸과 함께 무리 없이 살고 있었다. 엄마, 우리 그때 이혼한 거 잘한 것 같아? 대학생이 된 지연이가 말했다. 왜? 아빠 없어도 우리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 오히려 더 편해. 맹순도 그렇게 생각했다. 남편의 바람기와 변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훨씬 편했다.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허전하기도 했다. 그래도 엄마는 아직 젊으시니까 좋은 분 만나실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그러던 어느 날 빌라 옆호실에 공실이 생겼다. 한 가족이 이사를 간 것이다. 맹수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했다. 부동산에 맡겨놨는데 며칠 후 연락이 왔다. 사모님 집을 계약하고 싶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언제 보러 와요? 비대면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네요. 사진만 보고 결정하겠다고.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았다. 맹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세입자가 어떤 분이에요? 30대 여성분이고 혼자 사신다고 하네요. 계약서상 이름은 김수진이었다. 맹수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며칠 후 이삿짐차가 왔다. 맹수는 궁금해서 창문으로 내려다봤다. 어떤 분일까? 하지만 세입자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 이삿짐 업체 직원들이 짐만 날라다 주고 갔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맹수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세입자와 마주쳐서 저 여자가 바로 남편을 빼앗아간 그 불륜녀 수진이었다. 수진도 맹순을 알아봤다. 하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뻔뻔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 이게 누구예요? 세상 참 좁네요. 당신 왜 여기에? 아, 여기 집주인이 언니였구나. 몰랐네요. 맹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황당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당신 일부러 여기 온 거지. 일부러요? 말도 안 돼요. 그냥 살 곳을 찾다가 여기가 괜찮아서 계약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요. 서울이 이렇게 넓은데 하필 여기로.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운명인가 보죠. 이제 이웃이 된 거네요. 잘 지내봐요. 그 말에 맹순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계약 취소해요. 지금 당장 나가요. 왜요? 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월세도 꼬박꼬박 낼 거고. 당신이 누군지 알면서 그런 소리 해요? 누구긴 누구예요. 전 그냥 세입자고 언니는 집주인이죠. 수진의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맹수는 더욱 기가 막혔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박살났는데. 그건 언니와 오빠 사이의 문제죠. 저한테 따질 일은 아니고. 그때 지연이가 돌아왔다. 지연이와 수진이 마주쳤다. 수진이 먼저 말했다. 안녕하세요. 이사 온 김수진이에요. 지연이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엄마, 이분이 누구야? 맹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지연이 맞죠? 많이 컸네요. 예쁘기도 하고. 수진이 자연스럽게 말하자 지연이는 더욱 의아해했다. 맹수는 딸을 데리고 올라갔다. 수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날 밤 맹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바로 옆집에 그 여자가 산다는 것이 악몽 같았다. 더군다나 매일 마주쳐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도대체 왜 하필 여기로 왔을까? 맹수는 밤새 이유를 생각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수진이 맹순을 찾아왔다. 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언니고 지랄이고 할 말 없어요. 그냥 나가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언니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맹수는 뭔 소리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5분만요. 5분만 시간 내주세요. 결국 맹수는 수진을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무슨 얘기예요? 수진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감탄했다. 여기 정말 좋네요. 넓기도 하고 전망도 좋고. 얘기나 해요. 수진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여기 일부러 왔어요. 뭐요? 오빠가 언니한테 너무 못했다고 생각해서. 맹순이 황당해했다. 그래서 뭐요? 사과하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제안하러 왔어요. 제안? 수진이 천천히 말했다. 이 빌라 절반을 저한테 주세요. 뭐라고요? 빌라의 절반. 그러면 저 여기서 나갈게요. 아예 멀리 떠날게요. 맹순이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정신이 있어? 내가 왜 당신한테 빌라를 줘야 해? 안 주면 전 여기 눌러 앉아 살 거예요. 언니가 죽을 때까지요. 뭐?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계단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맹순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리고 지연이도 괴롭겠죠. 아빠를 빼앗아간 여자가 바로 옆에 산다는 걸 알면. 당신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전 정말 갈 곳이 없거든요. 수진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빌라 절반만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될 거예요. 저도 다른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언니도 평화로워질 수 있고. 절대 안 돼요. 당신한테 줄 건 없어요. 그럼 평생 이웃으로 지내는 거네요. 참 좋겠다. 수진이 일어나며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 급하지 않으니까. 수진이 나간 후 맹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맹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평생 이웃으로 지내는 거네요. 정말 그럴 수는 없었다. 매일 그 여자를 보고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하지만 빌라 절반을 주는 것도 말이 안 됐다. 그건 자신의 전 재산이었다. 며칠 후 지연이가 물었다. 엄마 옆집 사람 누구야? 왜 자꾸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무슨 소리야? 학교 갔다 오는데 인사하면서 이상하게 웃어. 소름 끼쳐. 맹순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딸까지 괴롭히고 있는 것이었다. 그 후로도 수진의 괴롭히기는 계속됐다. 일부러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새벽에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 언니 잘 지내죠? 아직 생각 중이에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수진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절대 안 줘요. 그럼 계속 이렇게 지내야죠. 재미있겠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맹수는 한계에 다다랐다.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연이도 걱정이 됐다. 엄마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닐 리 없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다. 수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왔다. 쓰레기통 앞에서 일부러 기다렸다가 만나려고 했고 택배가 올 때마다 동시에 나와서 인사를 했다. 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혹시 잠을 못 주무세요? 그 말에 맹순이 폭발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저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매일 나를 괴롭히면서. 괴롭힌다니요. 전 그냥 인사만 했을 뿐인데. 수진의 뻔뻔한 태도에 맹수는 더욱 화가 났다. 좋아.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맹순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고함을 질렀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왜 제가 나가야 해요? 전 월세 내고 사는 세입자예요. 그때 다른 세입자들이 나와서 구경했다. 맹수는 창피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사모님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맹수는 급하게 집으로 올라갔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날 밤 맹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맹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맹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의 불륜, 이혼, 그리고 불륜녀가 자신의 빌라 세입자가 된 일까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이건 명백한 스토킹이고 괴롭힘입니다.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정말요? 일부러 집주인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확하니까요.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맹순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다. 일단 증거부터 수집해야 합니다. 녹음,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요.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분이 일부러 괴롭히려고 온 거라는 증거만 있으면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맹수는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당하기만 하지 않을 것이었다. 며칠 후 맹수는 수진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증거가 쌓여갔다. 결정적인 것은 수진이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맞아,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어. 그 언니 괴롭히려고 온 거야. 우리 오빠 뺏어간 거 복수하려고. 매일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을걸? 빌라 절반만 달라고 했는데 안 준대. 그럼 평생 괴롭혀 줄 거야. 완벽한 증거였다. 맹수는 즉시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다. 이제 됐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해요. 일주일 후 수진에게 내용 증명이 날아갔다. 계약 해지 통보와 즉시 퇴거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였다. 수진은 처음에는 무시했다. 설마 진짜 소송까지 하겠어? 하지만 정식 소장이 법원에서 날아오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영철도 어쩔 줄 몰랐다. 수지는 결국 맹순에게 연락했다. 언니, 합의할 수 없을까요? 합의요? 무슨 합의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냥 빌라 한 채 값만 주세요. 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할 맹순이 아니었다. 그런데 다시 빌라를 한 채 달라고 하다니 어이가 없었다. 안 돼요. 끝까지 갈 거예요. 법정에서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할 말이 없었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악의적 괴롭힘이며 집주인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한 중대한 잘못입니다. 판사의 판결문이 읽혀졌다. 피고는 즉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고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수지는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영철도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판결 후 일주일도 안 되어 이삿짐차가 왔다. 수지는 짐을 싸며 계속 울었다. 이제 정말 어디로 가야 하지? 영철도 막막했다. 둘 다 갈 곳이 없었다. 이삿짐차가 떠나고 옆집이 비었다. 맹수는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 끝났구나.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 악몽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다. 지연이가 엄마를 안아주었다. 맹수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결과였다. 며칠 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젊은 부부였다. 잘 부탁드려요.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평범한 인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그 후로도 가끔 영철이 연락을 했지만 맹수는 받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인연이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날 밤 맹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때로는 끝까지 싸워야 할 때가 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함께 평화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맹순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긴 악연이 드디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